지금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장의 한국발 보고서 때문이었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전략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당시 저는 미국 국방부 정책실에서 일하던 전략 분석관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처음 본 순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과 몇 주 만에 그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쉽게 본 것이었습니다. 28년간 아시아 안보 전략을 짜온 최고 전문가 마크 스탠튼 박사조차 그 보고서 앞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한국은 압박에 약하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면 반드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다. 그는 그 믿음으로 백악관의 수많은 결정을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70년간 안보라는 이름의 족쇄로 한국을 흔들던 그 카드가 이번에는 미국 스스로를 향한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새벽 국방부의 긴급보고 채널이 울렸습니다. 한국 자주방 로드맵 발표 임박.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독자 방위 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 마크 스탠튼 박사도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죠. 3주면 충분해. 그들은 언제나 그랬으니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창원 청문회장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는 28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던 남자였습니다. 그의 서명 하나면 장관이 움직였고 그의 보고서 한 장이면 백악관이 결정을 바꿨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자주방을 선택하지 못한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하지만 불과 몇 주 후 그는 물 한 잔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CNN과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이 바뀌었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니라 한 시대의 오만이 무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가장 존경하던 한 남자, 마크 스탠튼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이야기. 2025년 가을 세계를 뒤흔든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하겠습니다. 나는 28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네. 그가 내게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시아 전략의 설계자, 동맹 협상의 거장, 그리고 백악관이 의지하던 국방부의 두뇌. 그의 책상 위에는 트로피와 표창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표창장, 국방부 최우수 전략가상, 의회 감사패. 그 모든 것이 그의 28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9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쉽게 보던 나라,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이 아니라 변화를 무시한 자신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라 메슨 국방장관이 창가에 서서 워싱턴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녀가 천천히 돌아서며 마크의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스탠튼, 이번에도 확신하는 건가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마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긋하게 의자에 기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관님, 28년간 제 판단이 틀린 적이 있었습니까? 한국은 3주 안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옵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만 꺼내면 그들은 언제나 굴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관이 펜을 들어 서명했고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지만 제 분석도 보시겠습니까? 28살의 신참 분석관 에릭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여론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주방 지지율이 68%를 넘었고 20대는 무려 83%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마저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마크는 자료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릭, 자네 현장 경험이 몇 년이지? 2년입니다, 박사님. 그의 대답은 떨렸고 회의실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의 웃음이 몇 주 후 미국 전체를 무너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에릭의 대답이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를 천천히 뒤로 젖히며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2년이라네요. 제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에릭에게 쏠렸습니다. 그 젊은 분석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28년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패턴을 알아요. 여론이 아무리 들끓어도 결국 정부는 현실을 선택합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순간 회의실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 참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하듯 피식 웃었고 장관도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에릭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상주의적 분석이 현실을 바꿀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장관의 짧은 말에 모두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승리자의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박사님. 에릭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몇 주 후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흘 뒤 워싱턴의 모든 신문 일면이 같은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검토, 동맹 재조정 수순 돌입. CNN은 아침부터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가 커다랗게 비춰지고 주한미군의 배치 현황이 그래픽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사설 제목이 제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한미동맹, 이제는 새로운 균형이 필요하다. 완벽했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한 언론 전략이 시계처럼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각종 뉴스 채널을 돌려가며 모니터링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신문들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진보 언론들은 미국을 비판하며 감정적인 논조를 내세웠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이제 여론이 분열되기 시작했어. 분열된 여론은 정부를 압박합니다. 압박받은 정부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세운 공식이었습니다. 저는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제임스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마크, 언제쯤 서울에서 연락이 올 것 같아? 그의 얼굴에도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단락을 넘기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늦어도 2주, 아마 열흘이면 충분할 걸세. 그들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자네답군. 진짜 한국 전문가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28년이면 누구나 전문가가 되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자 한국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긴급회의 소집.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작됐군. 이제 그들이 패닉에 빠질 차례야. 집에 도착해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승리의 맛은 늘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 잔이 제 인생의 마지막 승리의 잔이 될 줄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상과 달랐죠. 오히려 한국 언론의 논조가 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분노가, 불안 대신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조선일보가 일면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서야 할 때. 한겨레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자주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저는 신문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릭이 다시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최신 여론조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주방 지지율 73%, 주한미군 철수에도 괜찮다는 응답이 61%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펜을 꽉 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에릭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사님,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나가봐, 에릭.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사무실 안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어딘가 불길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며칠 후 국제경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켰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쥐고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연단 위로 한국 대통령이 걸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톤이었습니다. 글로벌 협력,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 공동 대응 수없이 들어본 국제연설의 문구들. 저는 안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역시 조용히 지나가겠지. 그러나 몇 분 후 그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짧은 한마디에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협력은 평등에서 시작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협력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회의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주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장은 폭발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동시에 웅성거렸고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고 CNN 자막의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자주방의 길 공식 선언.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야? 협상 카드가 아니잖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장관실, 국무부, 백악관 NSC 모두 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속 한국 대통령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미소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은 결심 그 자체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총리가 먼저 일어섰고 프랑스 대통령도 뒤따랐습니다. 그 장면은 제게 악몽처럼 다가왔습니다. 안 돼, 이건 시나리오에 없어.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에릭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박사님, 긴급회의입니다. 지금 당장 장관실로 오시랍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28년 동안 국방부 복도를 걸어다녔지만 그날만큼은 처음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거칠게 차올랐습니다. 장관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고위 참모들이 이미 자리를 메우고 있었고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국방장관 사라 메슨이 제 쪽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스탠튼, 대체 이게 뭐요? 3주 안에 굴복한다 하지 않았소?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입이 바짝 말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장관님, 이건 블러핑일 겁니다. 한국이 실제로 자주방을 할 능력은 없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시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냉소적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블러핑이라고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포럼 무대에서 한 말이 블러핑입니까? 그의 말이 회의실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문가 쪽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릭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에 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 여론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15% 이상 급등했고 야당마저 자주방 선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략 변수가 아니라 세대의 전환이라는 것을. 28년 동안 제가 의지해온 모든 데이터와 패턴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워싱턴은 처음으로 패닉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내 반응을 보니 대통령 지지율이 단숨에 20%포인트 뛰어올랐습니다. 야당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장관이 한마디로 회의를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대응책을 가져오시오. 틀린 분석은 이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장관님. 회의실을 나설 때 다리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틀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커피만 12잔쯤 마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다음 수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28년간 의지해온 데이터와 분석, 반복된 패턴들이 모두 무의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 아침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브리핑룸 문이 열리고 한국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고 마이크 앞에서 차분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국방자주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스크린에 상세한 차트가 띄워졌습니다. 1단계 핵심 기술 국산화 완료. 2단계 2027년 12월까지 주요 무기체계 양산체제 구축. 3단계 2033년 3월 완전 독립방위체계 가동. 각 단계별 예산과 일정, 기술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화면에는 KF-21 전투기 시제기가 떠 있었습니다. 이미 6대까지 제작 완료,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천국 미사일 체계의 요격률이 97%에 달한다는 수치도 제시됐습니다. 수출 계약은 7개국과 체결되었다고 했고 탄도탄 대응 능력과 지하 벙커 관통 능력 보유 등 구체적인 전력화 상황이 하나하나 나열됐습니다. 모든 수치가 실제 데이터로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과거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 능력이 없다. 전력화까지 최소 15년이 소요될 것이다. 제가 직접 쓴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속 현실은 저의 예측과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장관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5년 전부터 이 계획을 실행해왔습니다. 그 말에 제 손에서 펜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이와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5년 전부터 우리가 압박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조용히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장관은 미소를 띠고 답했습니다. 이미 국회와 예산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5년간 총 320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은 기술 이전과 공급망이었습니다. 장관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을 완료했고 일부 부품은 유럽과 이스라엘 파트너와 협력 중입니다. 미국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말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로.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제임스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들었습니다. 마크, 이거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임스가 이어 말했습니다. 28년 경력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1시간 뒤 장관실에서 다시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CIA 부국장,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모두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국 브리핑을 보셨을 겁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완패입니다. 한국이 이미 5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것은 곧 우리의 정보망이 완전히 뚫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CIA 부국장이 조심스럽게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한국의 보안 체계가 예상보다 훨씬 철저했습니다.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관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탠 박사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장관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28년 경력자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나요? 그날 이후 며칠간 워싱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상원 청문회.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이 떨려 3번이나 다시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문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는 언제나처럼 평온했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 문을 열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물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잔 속의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군사위원장 밀러 상원의원이 망치를 두드리며 청문회를 개회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스탠 박사, 당신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그가 서류를 들고 읽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자주방을 선택하지 못할 것이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감당이 불가하다. 3주 안에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이다. 그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당신 보고서 아닙니까?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예, 제 보고서입니다. 밀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한국은 자주방 로드맵을 발표했고 국제사회의 지지까지 얻었죠. 당신의 예측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회의장은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차트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의원님, 한국의 계획에는 여전히 많은 기술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실제 전력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밀러가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어제 한국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방 예산 증액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모두 찬성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청문회장은 술렁였습니다. 다른 의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국민의 80%가 자주방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놓친 부분 아닙니까? 저는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 잔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물이 흘러나와 책상 위에 쏟아졌습니다. 순간 청문회장의 조용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조롱의 웃음이었습니다. 밀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탠 박사, 당신의 전략적 오판으로 미국은 동북아시아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동맹국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밀러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송구하다고요? 28년 경력자가 그 말 한마디로 끝낼 겁니까? 당신 보고서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는지 압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사라 장관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청문회는 3시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쉼없이 공격당했습니다. 28년간 쌓아올린 경력과 명성은 단 3시간 만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저는 빈 복도를 혼자 걸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일한 동행이었습니다. 그 소리조차 허공 속으로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알던 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하고 지쳐있고 완전히 패배한 사람의 얼굴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니 문자 알림이 47개나 와 있었습니다. 모두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CNN, 로이터, 가디언. 익숙한 이름들이었지만 이제는 두려운 단어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말도 변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새 보고서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낯익은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에릭이었습니다. 한국의 도미노 효과 동맹국 연쇄 반응 보고서.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본 정부 주일미군 주둔비 전면 재검토 발표. 독일 국방부 미군 기지 유지 비용 평가 착수. 호주 총리 주호주 미군 비용 재협상 시사. 필리핀 국방장관 기지 사용료 인상 요구. 저는 그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더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 전략은 균형의 유지였지만 지금 세계는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습니다. 제임스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크, 이거 봤어? 그가 태블릿 화면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CNN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폴란드, 미군 주둔 비용 재협상 요구. 제임스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됐어. 한국 하나 때문에 전 세계 동맹 체계가 흔들리고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믿기지 않을 만큼 맑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제임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비상 상황이야. 백악관도 긴급회의 중이고 모두가 한국을 어떻게 다시 돌려세울지 논의하고 있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돌려세운다고? 제임스, 한국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그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빌딩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의 불빛이 반짝였고 의사당의 돔이 조명에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처음 이 도시에 왔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야심찬 젊은 분석가로서 이 도시를 정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보고서 하나로 정책을 움직였고 이름 하나로 회의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승승장구의 28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이 남았을까요? 무너진 명성, 틀린 보고서, 그리고 조롱의 대상이 된 전문성뿐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받은 표창장들이 니틀리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어 바라봤습니다. 대통령 표창장, 국방부 최우수 전략가상, 의회 감사패. 모두 반짝였지만 그 빛은 이제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다시 서랍에 넣고 천천히 닫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없이 많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글로벌 방산 시장의 다크호스로 부상.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자주방. 한국 모델, 새로운 국가 전략의 표준으로. 기사를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미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하나의 국가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그들을 과소평가해왔구나.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아주 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당대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자주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 메시지는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얹었습니다. 뭔가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변명도 자기 합리도 이제는 소용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인정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다는 것, 28년 경력이 무용지물이라는 것. 새벽이 되도록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에릭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습니다. 박사님, 지금 CNN 보십니까? 나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긴급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중동 5개국과 동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속보, 계약 규모 총 180억 달러. 숨이 막혔습니다. 에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이겼습니다. 완전히 이겼어요.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방산 기업 대표들이 중동 국가 대표들과 악수하는 장면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모두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8년간 쌓아온 것이 한순간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감마저 생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묘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군사위원장 밀러가 회의실 문을 거칠게 밀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탁 테이블 위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요? 한국이 중동에 무기를 팔아치웠다고요? 자기네 무기를?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밀러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쳤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시킵시다. 그래야 한국이 정신을 차립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됩니다. 그 말이 튀어나온 건 내 안에 아직 남아있던 어딘가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철수는 곧 항복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물러서면 전 세계 동맹국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밀러가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스탠튼, 당신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의 말에 내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지 못하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항복입니다. 우리가 먼저 물러선다면 동맹국들은 우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밀러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건가요? 한국이 우리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순간 회의실은 전쟁터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강경파들은 즉각 철수를 주장했으며 온건파들은 신중눈을 펼쳤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욕설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사라 장관이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밀러는 내 보고서를 집어들더니 내 쪽으로 던졌습니다. 종이가 내 어깨를 스치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신의 쓰레기 같은 보고서 때문이요.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순간 밀러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나는 완전히 끝장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신 최대한 냉정하게 말했다. 의원님,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닙니다. 새로운 전략입니다. 밀러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새로운 전략이라고요? 그런 게 당신에게라도 있긴 한가요?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솔직히 답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밀러가 의자를 거칠게 뒤로 밀치며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시오.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은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제자리에서 서서 이 모든 소란 속에서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우리의 오만이라는 사실이었다. 그가 문을 쾅 닫고 나가자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내부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제가 우리를 갈라놓고 있어요.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동맹국 문제로 우리끼리 싸우다니 참 한심한 일입니다. 사라 장관이 깊은 숨을 내쉬며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모두 물러가서 머리를 식히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워싱턴의 햇빛이 바닥 위로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 위에 구겨진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종이가 찢겨 있고 모서리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낡은 종이 조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28년 경력의 끝이구나. 그날 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탠 박사님이십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제이슨 밀러 기자입니다.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또 인터뷰 요청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그가 급히 말했습니다. 인터뷰가 아닙니다. 제보입니다. 당신께 꼭 알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다시 귀에 댔습니다. 무슨 제보죠? 기자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습니다. 당신 보고서 유출된 겁니다. 밀러 의원 측근이 한 짓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밀러 의원이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언론에 흘렸습니다. 저희 쪽에 그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알려주는 겁니까? 기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불공평하니까요. 박사님이 전략을 잘못 본 건 사실이지만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걸 기사로 쓰실 건가요? 당신이 허락한다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쓰지 마세요. 기자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왜죠? 당신을 구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보고서가 틀린 건 사실이에요. 누가 유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틀렸고 그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직하시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변명을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며칠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의 대형 스크린 앞에 앉아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에릭도 제임스도 그리고 많은 동료들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천천히 의장석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단단했고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그에게로 옮겨가는 듯 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카메라가 한국 대표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습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한국의 일방적 결정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균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한국은 동맹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한국의 안보를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방식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강했고 비난의 칼날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긴장감으로 휩싸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의 스크린 앞에서 손에 땀을 쥔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한국 대표의 한마디가 세계 여론의 방향을 바꿀 것이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한국 대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회의장의 공기를 더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우리는 그 점에 감사드립니다. 회의장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음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복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맹이 일방적 명령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더 이상 동맹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평등한 관계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과 의지를 가진 주권 국가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고 대표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국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대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국 대표님은 70년간 한국을 보호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70년 동안 한국이 무엇을 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3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K문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국방에서도 자립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무책임입니까? 스스로 서겠다는 나라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오만한 것 아닙니까?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론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잠시 후 독일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의장이 허락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의 발언에 공감합니다. 모든 국가는 자주적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장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동맹은 강요가 아니라 합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캐나다 대표가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이 한국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자주적 결정을 지지합니다. 일방적 압박은 21세기 국제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곧바로 호응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평등합니다. 강대국의 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지금 제 눈앞에서 바뀌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들까지 차례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회의장은 거대한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미국 대표는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봤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시선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불신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확대되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마치 제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확신에 가득 차 있던 표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 오만이 의심으로 바뀌고 확신이 공허로 변하는 그 찰나. 그건 불과 몇 주 전의 저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우정은 평등한 관계에서만 지속됩니다. 우리의 결정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하나의 선택지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주와 존중, 그것이 21세기 동맹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순간 회의장이 터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대표들만 박수를 쳤지만 곧 더 많은 나라들이 동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하나둘 모여 거대한 파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장면은 한국과의 외교적 승리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선언 같았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CNN은 긴급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의 승리, 미국의 고립, 심지어 폭스뉴스마저도 같은 논조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외교의 위기, 동맹국들의 이탈 신호. 저는 사무실에 앉아 채널을 돌려가며 모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모두 같았습니다. 미국이 졌다. 그 문장은 반복될수록 더 깊이 박혔습니다. 그때 에릭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장관실에서 긴급회에 소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빠지겠다고. 지금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장의 한국발 보고서 때문이었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전략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당시 저는 미국 국방부 정책실에서 일하던 전략 분석관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처음 본 순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과 몇 주 만에 그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쉽게 본 것이었습니다. 28년간 아시아 안보 전략을 짜온 최고 전문가 마크 스탠튼 박사조차 그 보고서 앞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한국은 압박에 약하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면 반드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다.
그는 그 믿음으로 백악관의 수많은 결정을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70년간 안보라는 이름의 족쇄로 한국을 흔들던 그 카드가 이번에는 미국 스스로를 향한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새벽 국방부의 긴급보고 채널이 울렸습니다. 한국 자주방 로드맵 발표 임박.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독자 방위 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 마크 스탠튼 박사도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죠. 3주면 충분해. 그들은 언제나 그랬으니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창원 청문회장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는 28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던 남자였습니다. 그의 서명 하나면 장관이 움직였고 그의 보고서 한 장이면 백악관이 결정을 바꿨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자주방을 선택하지 못한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하지만 불과 몇 주 후 그는 물 한 잔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CNN과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이 바뀌었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니라 한 시대의 오만이 무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가장 존경하던 한 남자, 마크 스탠튼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이야기. 2025년 가을 세계를 뒤흔든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하겠습니다. 나는 28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네. 그가 내게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시아 전략의 설계자, 동맹 협상의 거장, 그리고 백악관이 의지하던 국방부의 두뇌. 그의 책상 위에는 트로피와 표창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표창장, 국방부 최우수 전략가상, 의회 감사패. 그 모든 것이 그의 28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9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쉽게 보던 나라,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이 아니라 변화를 무시한 자신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라 메슨 국방장관이 창가에 서서 워싱턴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녀가 천천히 돌아서며 마크의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스탠튼, 이번에도 확신하는 건가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마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긋하게 의자에 기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관님, 28년간 제 판단이 틀린 적이 있었습니까? 한국은 3주 안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옵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만 꺼내면 그들은 언제나 굴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관이 펜을 들어 서명했고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지만 제 분석도 보시겠습니까? 28살의 신참 분석관 에릭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여론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주방 지지율이 68%를 넘었고 20대는 무려 83%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마저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마크는 자료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릭, 자네 현장 경험이 몇 년이지? 2년입니다, 박사님. 그의 대답은 떨렸고 회의실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의 웃음이 몇 주 후 미국 전체를 무너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에릭의 대답이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를 천천히 뒤로 젖히며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2년이라네요. 제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에릭에게 쏠렸습니다. 그 젊은 분석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28년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패턴을 알아요. 여론이 아무리 들끓어도 결국 정부는 현실을 선택합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순간 회의실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 참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하듯 피식 웃었고 장관도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에릭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상주의적 분석이 현실을 바꿀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장관의 짧은 말에 모두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승리자의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박사님. 에릭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몇 주 후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흘 뒤 워싱턴의 모든 신문 일면이 같은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검토, 동맹 재조정 수순 돌입. CNN은 아침부터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가 커다랗게 비춰지고 주한미군의 배치 현황이 그래픽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사설 제목이 제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한미동맹, 이제는 새로운 균형이 필요하다. 완벽했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한 언론 전략이 시계처럼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각종 뉴스 채널을 돌려가며 모니터링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신문들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진보 언론들은 미국을 비판하며 감정적인 논조를 내세웠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이제 여론이 분열되기 시작했어. 분열된 여론은 정부를 압박합니다. 압박받은 정부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세운 공식이었습니다. 저는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제임스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마크, 언제쯤 서울에서 연락이 올 것 같아? 그의 얼굴에도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단락을 넘기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늦어도 2주, 아마 열흘이면 충분할 걸세. 그들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자네답군. 진짜 한국 전문가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28년이면 누구나 전문가가 되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자 한국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긴급회의 소집.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작됐군. 이제 그들이 패닉에 빠질 차례야. 집에 도착해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승리의 맛은 늘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 잔이 제 인생의 마지막 승리의 잔이 될 줄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상과 달랐죠. 오히려 한국 언론의 논조가 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분노가, 불안 대신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조선일보가 일면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서야 할 때. 한겨레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자주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저는 신문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릭이 다시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최신 여론조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주방 지지율 73%, 주한미군 철수에도 괜찮다는 응답이 61%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펜을 꽉 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에릭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사님,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나가봐, 에릭.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사무실 안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어딘가 불길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며칠 후 국제경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켰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쥐고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연단 위로 한국 대통령이 걸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톤이었습니다. 글로벌 협력,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 공동 대응 수없이 들어본 국제연설의 문구들. 저는 안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역시 조용히 지나가겠지. 그러나 몇 분 후 그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짧은 한마디에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협력은 평등에서 시작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협력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회의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주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장은 폭발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동시에 웅성거렸고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고 CNN 자막의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자주방의 길 공식 선언.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야? 협상 카드가 아니잖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장관실, 국무부, 백악관 NSC 모두 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속 한국 대통령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미소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은 결심 그 자체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총리가 먼저 일어섰고 프랑스 대통령도 뒤따랐습니다. 그 장면은 제게 악몽처럼 다가왔습니다. 안 돼, 이건 시나리오에 없어.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에릭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박사님, 긴급회의입니다. 지금 당장 장관실로 오시랍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28년 동안 국방부 복도를 걸어다녔지만 그날만큼은 처음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거칠게 차올랐습니다. 장관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고위 참모들이 이미 자리를 메우고 있었고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국방장관 사라 메슨이 제 쪽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스탠튼, 대체 이게 뭐요? 3주 안에 굴복한다 하지 않았소?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입이 바짝 말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장관님, 이건 블러핑일 겁니다. 한국이 실제로 자주방을 할 능력은 없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시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냉소적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블러핑이라고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포럼 무대에서 한 말이 블러핑입니까? 그의 말이 회의실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문가 쪽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릭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에 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 여론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15% 이상 급등했고 야당마저 자주방 선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략 변수가 아니라 세대의 전환이라는 것을. 28년 동안 제가 의지해온 모든 데이터와 패턴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워싱턴은 처음으로 패닉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내 반응을 보니 대통령 지지율이 단숨에 20%포인트 뛰어올랐습니다. 야당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장관이 한마디로 회의를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대응책을 가져오시오. 틀린 분석은 이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장관님. 회의실을 나설 때 다리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틀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커피만 12잔쯤 마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다음 수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28년간 의지해온 데이터와 분석, 반복된 패턴들이 모두 무의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 아침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브리핑룸 문이 열리고 한국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고 마이크 앞에서 차분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국방 자주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스크린에 상세한 차트가 띄워졌습니다. 1단계 핵심 기술 국산화 완료. 2단계 2027년 12월까지 주요 무기 체계 양산 체제 구축. 3단계 2033년 3월 완전 독립 방위 체계 가동. 각 단계별 예산과 일정, 기술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화면에는 KF-21 전투기 시제기가 떠 있었습니다. 이미 6대까지 제작 완료,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천국 미사일 체계의 요격률이 97%에 달한다는 수치도 제시됐습니다. 수출 계약은 7개국과 체결되었다고 했고 탄도탄 대응 능력과 지하 벙커 관통 능력 보유 등 구체적인 전력화 상황이 하나하나 나열됐습니다. 모든 수치가 실제 데이터로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과거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 능력이 없다. 전력화까지 최소 15년이 소요될 것이다. 제가 직접 쓴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속 현실은 저의 예측과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장관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5년 전부터 이 계획을 실행해왔습니다. 그 말에 제 손에서 펜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이와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5년 전부터 우리가 압박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조용히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장관은 미소를 띠고 답했습니다. 이미 국회와 예산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5년간 총 320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은 기술 이전과 공급망이었습니다. 장관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을 완료했고 일부 부품은 유럽과 이스라엘 파트너와 협력 중입니다. 미국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말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로.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제임스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들었습니다. 마크, 이거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임스가 이어 말했습니다. 28년 경력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1시간 뒤 장관실에서 다시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CIA 부국장,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모두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국 브리핑을 보셨을 겁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완패입니다. 한국이 이미 5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것은 곧 우리의 정보망이 완전히 뚫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CIA 부국장이 조심스럽게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한국의 보안 체계가 예상보다 훨씬 철저했습니다.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관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탠 박사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장관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28년 경력자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나요? 그날 이후 며칠간 워싱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상원 청문회.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이 떨려 3번이나 다시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문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는 언제나처럼 평온했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